네,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사망에 이르게 된 엽기적인 경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동소아 정신과 전문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어떻게 이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 죽일 수가 있을까? 또 시신까지 훼손할 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아버지의 심리 상태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이분들의 마음 상태를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는 차마 그런 일을 못할 건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자녀와 어떤 갈등 상황에 맞부딪히거나 자녀가 자기 뜻에 안 따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고 그 주체가 안 되는 방법 자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을 넣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절 안 되는 상태인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하니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오늘 현장 검증이 예,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인죄 적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죠. 경찰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지금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 얼굴 부분에 멍자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2시간 동안 아들을 때렸다는 그러한 진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망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폭행치사라면은 사망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망 원인을 알려면 뭐 때려서 하면 장기가 파열되거나 또는 이 두개골에 골절상이 있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개골에서 뭐 골절상이라든가 이게 좀 안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사체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피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를 해봤는데 네. 지금 다시 아버지 진술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2시간 동안 뭐 때렸더니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아이가 뭐 컴퓨터 의자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망한 것으로 했다.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망의 원인, 결정적인 사인, 폭행과 사망 사이의 원인. 이것이 지금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네. 앞서 분노 조절 장애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 상태가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 보다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어디 아들이 숨진 또 바로 다음 날 치킨까지 시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다 그런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요. 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떠한 상황이든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많아서 자꾸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이 진단을 붙이는데 네. 이분들은 유독이 다른 어른하고의 상황에서는 이게 안 생기다가 자신의 자녀의 또 한 아이에게만 지금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부로 우리가 이런 진단을 붙이기는 정말 곤란하고 네. 오히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폭력을 흔히 사용하는 학대를 주로 하는 그 아버지들의 심리 그거와 좀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함부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다 그거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치킨을 먹는 행위는 요거랑 좀 다른 부분인데 뭐냐면 이미 저는 이 부모님들은 오래 전부터 네. 자녀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나쁜 아이. 네. 그다음에 예쁜 딸은 좋은 아이 이런 식으로 같은 자식인데도 이렇게 갈라놓는 굉장히 아주 미숙한 심리적 기제가 두 부부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내 자식도 같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점점점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면서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치킨 먹을 정도로까지 그 죄책감이 얕아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은 네. 흔히 이런 엽기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두 개의 글을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는 저도 학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흔히 보아왔던 병리입니다. 네. 네. 이 아버지는 자신도 어릴 적에 뭐 맞고 자랐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도 어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이 아버지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신빙성을 줄까가 좀 걱정이고요. 네. 오히려 또 실제로 그 할아버지는 또 안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하지만
본인의 기억에서 많이 맞고 학대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학대의 대물림일 수 있고요. 네네.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만 유난히 잔인한 그리고 같은 자식이라도 갈라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병리를 보일 수 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신뢰가 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검거된 직후에는 뭐 욕실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방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숨기려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 네. 어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심도 깊게 쭉 시나리오를 짠 거라기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이때는 저 즉흥적으로요? 말하고 저기는 네. 저 말하고 해서 저는 사실 이분이 자꾸 말 바꾸기 정도도 상당히 좀 병리적이라고 보는 면도 있습니다. 네. 차라리 체계화된 거짓말을 제대로 했다면 아, 네. 좀 이해가 가는데 자꾸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때는 이 말하고 또 이게 불리하니까 딴 말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분의 이 마음속에 어떤 정리되고 체계화된 마음 상태가 있을까라고 걱정될 정도입니다. 네. 최근에 아버지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어머니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시신 훼손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죠. 저는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지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어머니가 왜 신고를 안 했냐 했더니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 어머니가 실은 아들의 폭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남편의 진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남편이 과연 이 자기의 부인도 가담했다고 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가 상당히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남편과 남은 아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을 위해서 또 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진술하라고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연 이 엄마에게 폭행의 학대 죄를 물을 수 있을까라는 게 사체 훼손하고 사체 유기는 됩니다. 네. 또 남편이 만약에 때리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하면 학대도 되겠죠. 아동복지법상에. 네. 그렇지만 과연 폭행치사 남편과 공모해가지고 아이를 때리겠다 여기에 이 죄책은 물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어떻게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이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지내올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그 딸의 정신적인 충격이 있지 않을까도 네. 걱정되는 부분이 될 것 예, 같은데요.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이 오빠가 죽었을 때가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입니다. 네. 지금은 얘가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또 결국 나중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엄마가. 네. 결국 이 아이는 알게 모르게 제가 직접 인터뷰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집안에서 있던 오빠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아마 부모님들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아이가 질문을 하면 분명히 쉬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패밀리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집안의 비밀처럼 이거를 쉬쉬하니까 얘는 항상 그것이 부모한테 발설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게 뭘까? 좀 더 나가면 나도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식의 저는 분명히 상상을 하고 자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과연 오빠가 맞는 장면을 또 보지 않았을까 가끔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아이의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 아이 역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한 마음에 저는 고통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 이제 여아도 어머니를 찾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되면 아이는 불안해요. 네. 불안한데 지금 어머니도 자꾸 말 바꾸기를 하고 지금 자꾸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하신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엄마도 없는 상황에서 네. 엄청나게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 옛날부터 가져왔던 그런 걱정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든 본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품에 당분간이라도 둬야 될 것 같고 네. 빨리 심리 치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이 딸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친밀감을 보이고 되게 집착을 한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친권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친권이 아마 정지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예. 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딸아이를 누가 보호를 해주냐 이거죠. 지금 아동보호기관에 맡겨놨지만 이 딸아이가 엄마를 찾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엄마하고 이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이 과연 이 딸아이의 성장에 좋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어머니가 이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죠. 딸을 위해서 내가 신고하지 않은 거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학대해가지고 이러니까 딸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섣부른 판단은 좀 그겁니다. 수사 첫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아동 학대 사건이 참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또 하나 사건이 이 친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끔찍하게 또 학대를 했더라고요. 8살 아동이 숨졌는데 2심 재판부가 이 피의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상황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아마 그 전에 이제 아들 8살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새로 들어왔고요. 근데 이 아들이 자꾸 말썽을 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좀 막 또 때리고 하니까 그럼 내 집을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 뱉은 말이 뭐냐면은 너 그러면은 네 장기 팔아버리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 두 부부가 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네네. 문제는 형량이 징역 5년과 징역 8년입니다. 예. 너무 좀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네. 네, 그렇고 이 아들이 보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이제 원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좀 약간 선천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행동이 더 많고 충동이 조절이 덜 되고 집중이 짧은 그런 아이들을 흔히 이 진단을 붙이는데요. 예. 이건 겉으로 행동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정말 체질적인 건지 아니면 양육의 질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불안해서 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산만한 아이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 괜찮은데 이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래서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주의력 결핍 장애냐? 그건 또 저는 사실 좀 또 부모의 바이어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아동 학대 사건도 예. 뭐 지금 계속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식을 뭐 학교에도 안 보내고 뭐 자식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충격이 큰데요. 네. 충격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평가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너는 나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박받고 살면 그 자아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왜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그 박양 기억나시죠? 인천에 예. 자기 집 그림 그릴 때 요만하게 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없이 위축돼서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컸을 때 정말 우울증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자기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에게 말로 폭언하는 것 자체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그 전달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훌륭한 어른이 되기는 걸렀습니다. 근데 법원의 형량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오남매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그 엄마는 바깥 일 나가고 이제 오남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애들이 학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가겠다.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린 겁니다. 네네. 둘째 딸도 그렇고 뭐 그 셋째도 그렇고. 그래서 오남매가 상습 학대를 당했는데 법원에서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몸에 결정적인 상처를 뭐 입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애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네. 학교를 못 가게 때렸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하면은 징역 1년 나오겠습니까? 근데 2심에서 그나마 좀 선고 형량을 높여가지고 징역 2년 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징역 2년 복역하고 나오고 나서 이 아버지 애들한테 보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이 어머니는 지금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 오남매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네. 지금 보호적인 조치가 처벌 못지않게 보호적인 조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그 보호가 없다는 말에 정말 공감하는 아, 게요. 네. 제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네. 법을 다시 보니 법이 우리나라는 아동 학대를 다루는 법 자체가 아동복지법에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서요. 네. 저렇게 사후 관리를 하는 것까지가 쭉 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맞고 부모에게 정말 학대 당하는 아이들을 예방하는 거, 또 처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사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움을 줄 것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어떠한 정책도 없고 법안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 오남매처럼 그냥 이렇게 내번져 준 식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치권과 정부가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입니다. 이 아동 학대라는 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권력에 접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뭔가 빨리 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자꾸 가정을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 아이들하고 가장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초등학교는 선생님이거든요. 왜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못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무섭습니다. 부모를 만나기가. 그래서 반드시 경찰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애들 말만 그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소아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진단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과연 220명 장기 결석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조사를 할까요? 기간 딱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확인해라. 이런 졸속적인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네. 정말 그 점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당정 협의 같은 걸 할 텐데요. 말씀대로 이번에 220명 갑자기 이렇게 전원 다 장기 결석자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한 달 내를 다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제대로 차근차근 잘 조사해서 아이들 그 220명에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100번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 학교가 거듭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결석 아동에 대해서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30분 내로 학교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조건 연락이 가고요. 2시간 내에 못 찾으면 그 집에 반드시 경찰이 가서 아이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응하지 않는다, 바로 방임이나 이런 쪽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한국에서도 적어도 며칠간 아무 이유 없이 결석했다. 그런 경우에 부모님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물어야 하고 학교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경찰 시스템, 우리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죠. 학교 내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법과 제도, 지원 다 마련해서 학교에서부터 엄격하게 출결석 저는 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부모 밑에 방치된 아이가 항상 위험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모가 위험한지 안 한지 주변에서 살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22살 그 남자하고 18살 아내 사이에 난 2살 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키우기 어려우니까 보육원에 맡겼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살 되니까 데려왔습니다.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소변 못 가린다고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남편은 징역 4년, 그 여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자, 아이를 다시 돌려줄 때 이 부모가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봤어요. 면밀하게 네. 확인하고 키울 수 없으면 그 아이를 갖다가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출한 아이를 그냥 부모에게 해줄 게 아니라 왜 가출했고 그 원인을 상담을 하고 치료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학대받는 아동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